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날 새 당명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신당 추진당 정무기획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통합신당 창당 등에 대한 현안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로 고통받아온 유성기업 노조의 고공농성 현장을 희망버스가 찾아갑니다. 유성기업 사태는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홍종인 아산 지회장으로부터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초유의 사건, 이른바 MBC 노조 권재홍 폭행 리포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국정원의 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예, 조중동이 연일 특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주목되는 기사가 동아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동아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고 맥락상 맞습니다.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일부 문서의 위조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A팀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누가 특정했느냐? 검찰이 특정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가 위조해온 문서 2건을 토대로 해서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가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A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철 영사,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이죠. 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를 만나서 유성 씨 변호인 측에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팀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본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예. A 팀장이 실무선에서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김진태 의원, 이 사람은 국정원도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에게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위조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오랜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튿날 또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낼 거라는 걸 몰랐겠죠. 네. 예. 경향신문 한겨레를 연이어 보면은 예. 검찰은 책임이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유성 씨 간첩 사건입니다. 요거는 유성 씨 간첩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인데요. 예. 저희 검사들이 말이죠.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성 씨의 북한 중국 출입 경기록, 그러니까 출입 이렇게 돼 있는 문서의 출처 그리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수차례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게 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확보한 건데 그래 놓고는 법정에서는 이거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 차례 재판부를 속였다는 거죠. 위조 문서를 법정에 낸 검찰이 이 문서와 관련해서 이 문서의 출처 그리고 입수 경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도 가능합니다. 검찰은 국정원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져온 문건이 위조인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 혐의. 예. 이 검찰에게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국정원에는 불이 붙었고요. 예. 이 검찰까지 불이 번질 공산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특히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 이분이 우리 오빠가 간첩이에요라고 국정원에서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유성 씨가 지금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가려 씨가 말이죠.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국정원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국정원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다가 알리지 않을 테니까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모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니까 말이죠. 강모 수사관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모 검사가 나타나서 당황한 얼굴로 유가려 씨에게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검찰은
오빠가 간첩이에요라고 애초에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예. 자, 검사가 국정원 조사 내용대로 진술을 꿰맞추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놈들에게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준 겁니다.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자, 지금 불길이 번지니까 말이죠. 검찰이 또 요상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립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가 그렇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요 기사가 경기도 나가는 판에는 실렸는데 서울 배달판에서는 1면에서 빠졌습니다만은 예.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는 일단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로 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 1면 보도는 뭐냐? 이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 자살 시도한 이 김모 씨. 예.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국정원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보 당국의 협력자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검찰이 슬쩍 이렇게 중앙일보에 흘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그 이면에 중국 정보 당국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다급한 그런 마음에 그렇게 시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 지금 중국 동북 삼성의 정보전을 둘러싸고 우리와 중국, 북한 사이에 복잡한 그런 경쟁, 갈등 구도가 있거든요. 예. 이런 와중에 이 김모 씨가 이중 스파이로서 우리 정보 당국도 중국의 정보 당국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모 씨에게 또 결국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이 간첩 조작 사건 밀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여전히 이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은 이 사람 간첩 혐의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유우성 씨가 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와 조선일보의 제목이 참 악의적입니다. 간첩 혐의자는 참고인, 정보 협력자는 피의자. 이 정보 협력자는 바로 조선족 김모 씨를 말하는 거죠. 예. 조선일보는 어떠냐? 참고인으로 나온 간첩 사건 피고인, 국정원의 칼 겨누나.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아니, 간첩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간첩 잡는 국정원에게 칼을 겨누어? 이런 그 보수 성향의 이 조선일보 독자들을 자극할 의도가 있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예. 자, 세계일보.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된 건 이제 별개 사건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형사 피고인이고요.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달라요. 그래서 앞서서도 동아일보가 서울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서울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제가 언급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예. 저는 중앙일보의 기사 마지막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검의 관계자가 네. 유 씨가 간첩이라는 근거도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예, 검찰이 좀 입장을 나름대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거가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근거가 다 사실상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 유가리오 씨가 국정원에서 말하다가 나중에 말 뒤집힌 거 이걸 두고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유가리오 씨는 저기는 180일 동안 변호인 조력도 없이 묶인 가운데 거기서 말했던 그런 오빠는 간첩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떤 압박에 의해서 한 거짓말이다라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오로지 지금 유가려 씨 동생 유가려 씨의 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을. 게다가 또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 조작까지 한 상황인데 여전히 유우성은 간첩
혐의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보수 언론의 행태, 또 검찰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가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 1면 보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말이죠. 유우성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 화교 출신 여성, 이 여성을 3차례 찾아가서 회유, 협박하려 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서 이 화교 출신 여성,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무죄를 입증할 이 화교 출신 여성과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서 지난해 5월에는 급기야 이 여성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요. 자,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또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오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사무실에 옆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나오라고 협박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은 그 민변 변호사와 그 실랑이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 여성을 만난다는데 아이 개 XX가 이거 진짜 등의 험한 말을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울신문 보도 1면 제목인데요. 국정원 유씨 측 증인, 유우성 씨 측 증인 3차례 회유 협박 시도. 따옴표 없이 이대로 달았습니다. 예. 이 증인은 이제 그 유우성 씨의 간첩이 아니라는 그 예. 무죄와 관련돼서 이제 증언을 해줄 사람이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 여성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고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지금 증거와 또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국정원은 어떻게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으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술책을 쓴 거 아니겠는가. 회유 협박을 하는 식의 술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꼭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으려 했는지. 그 의문을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3면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 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절묘하게 한 방씩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된 직후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치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식으로 전국에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려 했던 거죠. 본질을 호도하려 했고요. 예. 물론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시도했었고요. 또 8월 촛불이 활활 타오를 시점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또 국면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정원 개혁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고, 결국, 정부 여당은 이런 남재준 원장의 정치 플레이에 결국에는 고무돼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단 일보의 진전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뭉개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과연 무슨 맥락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국일보는 이것은 박원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 7월에 유우성 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뽑기는 오세훈 전 시장 때 뽑았지만은 간첩 행위를 했던 시점은 2012년 7월로 이렇게 국정원이 특정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박원순이가 방조했거나 혹은 시켜가지고 유우성이가 간첩짓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냐. 국정원이.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매번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간첩 사건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예. 네. 자, 세계일보가 그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만났네요.
전직 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정보 천병으로 새로 거듭나야 한다. 초동 중간 수사가 부실투성이다. 그리고 게다가 조선족 협력자 그 사람을 노출시킨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정원이 전투병이 아닌 행정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이 동네북이 돼서는 안 된다. 권위를 갖고 존경까지 받아야 되고 존엄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의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정보 천병으로 새로 나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투병이 아닌 행정병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는 이건 결국에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앞으로 간첩 잡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결국 국정원이 현재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직 간부들 뭐 과거의 국정원이 잘했나요? 잘해놓고 뭐 현재 그 국정원에 대해서 혀를 차고 충고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공작 하면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뭐 대를 이어서 간판만 바꿨지 그자들이었고 그 DNA가 그 DNA 아니었습니까? 누가 누구 보고 정보 천병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 규제를 두고 원수요,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말과 관련해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오늘 동아일보가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뭐가 심한 말이냐?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또 규제와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경제 발전이야 주저앉느냐 이 길목에 서 있다. 불타는 애국심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대책이 발표가 됐냐면요. 그린벨트를 푼 곳에다가 쇼핑몰, 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 하남, 의왕 등 이곳에다가 고층 아파트 또 공장을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주거 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 4층에서 5층짜리 주택만 지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20층에서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도 짓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영리시설을 짓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규제 혁파입니까? 자, 조선일보는 이런 무드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소원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조선일보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못 펴고 있다. 빨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할 텐데 지금 아직 침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뭐 무슨 규제를 하나 없앴더니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하나 없앴더니 수도권, 강남권을 중심으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막 부채질을 했던 그런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네. 상승한다 뭐 이런 류의 기사였죠. 네, 그랬는데 아직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못 펴고 있다. 이건 또 웬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말 그대로 부동산 바닥 쳤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여러분 사세요. 이런 신호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집 사신 분들 조선일보한테 기만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조선일보 주택시장 기지개 못 켜는 이유 이러면서 다시금 규제 혁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집값이 오른 데다가 세금까지 새로 물린다니 누가 집 사겠는가. 지금 집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월세 놓은 분들에게 예. 전월세로 해서 얻게 되는 소득 여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집주인들에게 또 물린다면은 집 살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규제마저 없애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규제를 풀고 또 이게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다 강조하는지 좀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있지만 경제 살린 대통령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예. 이것 때문에 자신도 경제만 좀 잘하면 예. 후대에 좋은 평가 받을 것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뭐 경제를 좀 알고 뭐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아니 뭐 규제를 왜 만듭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구할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 규제로 말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가장 많았죠. 서민들을 옹호하고 또 재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규제도 적지 않았고요. 예. 자기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관치금융, 관치 시장 경제를 만든 인물인데 아버지하고 반하게 모든 규제를 다 풀자. 규제는 남덩어리다. 뭔가 전략이 있고 통찰이 있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레토릭이라면은 뭐 그런 대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자,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과 상업시설들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기업 도시 입주에도 손을 젓는 기업들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투자할 것으로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오히려 투자를 빙자한 투기,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더 큰 상태다. 자칫 잘못된 개발이 몰고 올 생존권 위협으로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의 경향신문 사설이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성형수술 의료 사고를 낸 의사가 병원장을 고소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안전은 뒷전이었고 무리한 운영을 했었고 그래놓고는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고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성형 공화국이 돼버린 이 나라의 현실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이게 바로 의료 영리화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돈 벌 궁리만 한다면은 환자의 그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돈 벌 궁리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의료 영리화, 미친 의료 영리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런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서울시내 버스 광고 보시면 예. 상당수가 성형외과 아니면 뭐 튼튼병원 이런 네. 형식의 어떤 광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요. 예. 특히 요즘 영화에 그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앞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어느 날 애들 보는 영화인데 한 7, 8편 정도 나오는 그 광고인데 그중에 4편이 성형외과 광고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가 말이죠. 김주황 씨가 발행하는 고래가 그랬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종교면에서 말이죠. 어린이 교양 잡지에 동성애 옹호 웬 말이냐 이런 보수적 학부모 단체의 입장을 종교면에서 실었습니다.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동성애는 죄 짓는 거래요. 지옥에 떨어질 거래요라고 자녀가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다양한 모양의 사랑이 있어 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성 징집 이제는 공론화를 고민해봐야 한다.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남성만 징집할 것인지 남녀 동등하게 징집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남녀 평등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성별에 따른 병역 의무의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이런 식이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머지않아 여성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대만 등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나라도 10개국 정도 있으니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도 군대 가자. 뭐 이런 뉘앙스의 사설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였습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김영선 전 의원이 할 말이 있다고 나서자.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반주로 뭐야? 아니요. 경기도에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왜? 공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추세요.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가시겠다는 거. 남의 잔치 자리에 와서 죄를 부린 격이 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영선 전 의원. 이건 좀 심한 경우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쏟아진 또 다른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의 김상곤 견제구, 원유철 의원. 김상곤 교육감의 자질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제는 정치 실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더 위험합니다.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50만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분의 태도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의원 발언 중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포착한 한마디의 욕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겨냥한 말. 요새 새누리당 정치인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일까? 혹시 새누리당의 사실상 주인인 이분? 규제 개혁을 위해 사생 결단의 각오로 붙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그런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붓을 원수라는 고강도 발언까지 하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시간입니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핫 이슈,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은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이고요. 예,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를 체포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수사 검사라면 피의자 김 씨에게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치 있는 아이디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추진단이 오는 16일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달 안에 창당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창당 발기인대회장에서는 새 당명도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합신당 창당에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하지만 미묘한 쟁점 사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당 추진단 정무기획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16일에 발기인대 하신다는 건데 창당 절차 구체적으로 언제쯤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려면 예. 한 열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에 발기인대하고 원래의 창당 절차 및 합당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해야지만 역산해 볼 때 예.
지방선거에서 역산을 해보면 5월 23일 날 후보 등록이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5월 23일이. 예. 5월 20일부터 후보 등록이고요. 그 역산을 쭉 해나가 보면 이달 말까지는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지만 이제 새 당이 공천심사를 위한 공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공천심사 및 경선 절차를 거치려면 이달 말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예. 어제부터인가요? 그 통합신당 당명 공모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견들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하고 새정치연합 홈페이지 또 이것을 위한 그 트위터 특별 계정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취합되는 의견들을 갖다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발기인대회 때부터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뭐 당명과 관련해서요. 이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제 민주 이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모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 그게 좀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당명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명보다 더 큰 일을 갖다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식 테이블에서 새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긴 한데 예. 이게 무슨 새싸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외에서. 그래서 내일 일단 마감하고 난 다음에 내일 밤 혹은 모레 아침까지는 결정을 해야지만 디자인 작업 이런 걸 거쳐서 모레 발기인대에 선보일 수 있겠죠. 예. 그 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정당 변선사가 하도 복잡해서 마땅하게 어느 이름을 쓸 것인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청취자들 대상으로 한번 앙케이트를 해봤거든요. 예. 새정치 민주당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었는데 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고민해보신 그런 당명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뭐 아마 그 청취자들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두 당이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하라 하는 얘기고 또 두 당의 브랜드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하고 민주가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합친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신 것 같고 또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아마 선호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뭐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새정치연합 쪽에서 민주당 측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지금 최고위원제도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하고요. 만약에 이런 제안이 공식적이라면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 또 그쪽에서도 아직 그 공식적인 의견으로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개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가 이제 계파 정치의 산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계파 정치를 조장한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명칭을 달리한 것은 안 되겠죠. 이름만 바꿔서 과거 이제 부총재였죠. 혹은 부대표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명칭만 바꾼다고 계파 정치 애초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한 측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결론, 대안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 뭐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 정치의 산물만은 아닌 것 같고, 뭐 현재까지 볼 때는 세계 원화나 정체나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 지도 체제 하여튼 명칭을 뭐라고 하든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문제의식이 결국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해법으로. 그것이 있다면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의식에 그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 뭐 공식 제안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 영입에 좀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또 두 당의 이 통합 결정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통합신당 경기지사 후보,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출마하겠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관심이 이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 좀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교통정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볼 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꼭 단정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뭐, 실제로는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 3명 간에, 그것을 빅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감동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경선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런 원칙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경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혜영 의원께서 고민하신 뭐 수구의 경선제, 그러니까 배심원단 투표죠. 이런 걸 포함하여 여론조사 경선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고. 예. 그래서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김상곤 전 교육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할 생각 없다, 거듭 확인을 하는 발언을 했고요. 더불어서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할 만한 사안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입니다. 14일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보수 진영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곤 교육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소신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 경선 후보로서 발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뭐 당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자기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신은 정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듣는 것, 그 뭐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정치적 접근 방식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 의원님은 지금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뭐 하신 분은 아니니까 이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민 의원님이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참배 정치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참배 정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조용히 다녀오는 스타일인데, 참배를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참배 정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겠죠, 물론. 참배 정치보다는 그 참배 정치를 넘어선 어떤 과거 정치의 정신적 유산,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체화하고 표현하고 계승하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 성장이 지금 어떤 성장을 표현되어야 하는가, 또 노무현 시대가 우리 시대를 갖다 바꿔온 정치개혁과 변화의 거센 어떤 울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자기 무기를 갖다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남도지사 후보로 뭐 유력한 거 아니냐, 사실상 출마 굳힌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뭐 돌연 출마하지 않겠다, 중앙 정치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나 중진들의 어떤 영향력 내지는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 관측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런 개인의 정치적 결단, 거취 이런 문제는 뭐 누구와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요. 되게 다 자기 자신의 고독한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고요. 또 누가 외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새누리당하고는 좀 정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뭐 중진들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 나온 경우도 있고, 도살장인가 아닌가 계산해 본다면 이게 도살장이 아니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해서 끌려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정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결단, 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 박지원 의원님께서 스스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 이 자체가 손학규 전 의원의 대권, 박지원 당권 협의다 이런 분석도 내놨던데 여기 동의 못 하시겠네요? 이제 한때는 그 많은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당권, 대권, 뭐 미략설,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횡행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일정한 정도 현실을 갖다가 반영한 것일 수가 있겠죠. 한두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추측과 시나리오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한 개인과 개인이 어떤 그 약속을 하고 미략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 정치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의 역사에서 본 거죠. 둘이 어떻게 약속을 하든 약속한 쪽이 오히려 손해이고 그런 약속이 드러나면은 실체가 드러나든 아니면 그런 추론으로 볼 때 정황상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든 그것이 굉장히 큰 손해였고 또 그 설령 그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현실 정치가 너무 역동적이기 때문에 예. 이행된 적이 없어서 지금은 뭐 지금 시대는 그런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정치인도 그런 미략과 역할 분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 그 통합 발표했을 때도 김한길 당권, 뭐 안철수 대권 그런 분석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민 의원님도 언론을 잘 아시니까 뭐 이런 기사들 좀 기자들이 쓸 거 없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뭐 누구랑 미략하고 옛날 그 삼김 시대에 수없이 많은 또 군웅 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 삼김 시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그 협약도 하고 또 삼김의 때로는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옛날에 월간지 시대, 주간지 시대에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는 아시잖아요. 대중정치가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계획과 상상력, 이가 훨씬 뛰어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막 정치를 갖다가 바꾸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 몇몇이 모여서 미략하고 계획한다. 그런 것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것을 갖다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고돈 전 해양수사부 장관이요. 17일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통합신당의 부산시장 선거 무공천도 통큰 연대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연대 차원에서 좀 민주당 쪽에 후보 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런 오고돈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 민주당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뛰고 있는 분이 한 2분, 3분 계신데요. 우리 김영춘 의원하고 이해성 전 수석 몇 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절대 입당할 수 없고 무소속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때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굉장히 큰 고민이 따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오고돈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모델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어쨌든 경선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후보와. 예. 그래서 뭐 민주당 후보 어떤 형태로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소속 후보로 나올 테니 도와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통합신당이겠죠. 당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해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당의 신당의 어떤 당원들도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갖다가 오거든 그 후보께서 제시를 갖다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서울과 경기 지역 광역 단체장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야권의 부분적인 선거연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선거연대 확대를 위해서 정의당과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요? 아직 뭐 구체적인 제안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무공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 연대라고 한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광역 단위에서 일부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일부 지역에서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신당 창당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좀 논의가 이루어져도 시간적으로는 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신당 추진단에서 좀 친노 세력이 배제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의견도 좀 있고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누차 민 의원님은 좀 오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창당 완료 후에 뭐 이런 지적에 대한 고려를 좀 해서 어떤 배분이랄까요? 안배를 좀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제 권한을 넘어선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당 추진단은 한 열흘 정도의 한시적 기구이거든요. 예. 신당이 구성되면 이제 창당대회를 하게 되면 다 임무가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흘 정도의 한시 기구인데 이 기구가 자기 임무를 갖다가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선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당 추진단은 속도감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꼭 무슨 계파 안배를 하지 않고 좀 그 분야에 밝고 경험이 있고 좀 속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선대위에서는 많은 분들을 다 망라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추진하고 있는 신당 추진단의 정무기획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유상실의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정원이 위조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이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 끝까지 가기도 전에 망신살을 뻗은 세 남자를 만나봅니다. 2월 2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급 기관이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도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예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단정을 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진다면은
어떻게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지요. 불과 20일 만에. 그런데 문서 발급 기관이 중국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의 차이만 있다고 했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망신당한 또 다른 남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화령시 공항부터 뭘 얻었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이 위조가 아니라 내용은 진실인데 중국이 얘기하는 위조의 의미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를 받았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 간첩 증거 자료는 진본이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해 그 자료를 얻어가는 바람에 빈장상했고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아간 그 자료는 진본이기는 하지만 위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 그러나 이걸로도 설명이 어려웠던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결국 유우성 변호인 측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과 주한중국 대사관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를 보면 주한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뭐가 이게 민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언론나 우리가 문제를 삼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망신의 압권은 바로 이분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명불허전입니다.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화교. 예. 그러니까 어떤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중국으로서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김진태 의원, 요즘에는 말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입을 열고는 국정원도 속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저는 좀 이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정원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을 협조자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단돈 뭐 한 5만 원만 주면 어디 가서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협조자 시켜서 돈 뭐 1,00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 등으로 고통받아온 유성기업 노조원들, 무려 3년째 이 고통스러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시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 고공농성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 유성기업 고공농성 현장을 모레죠. 15일 토요일에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 홍정인 아산 지회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홍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그 철탑에 있을 때 한번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성기업의 그 노조 파업을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알박기 파업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씨. 귀족노조의 파업이다 이런 비난을 했었는데 일단 좀 오래된 일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파업 경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2009년도 당시에 합의되었던 주간연속 2교대 그 시행을 위해서 2011년도에 그 특별교섭을 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밤에 잠 좀 자자는 기본적인 요구에 그 직장 폐쇄와 용역 깡패 그 살인적 폭력이 좀 이어졌고 그 당시 그 현대자동차 개입을 시작으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좀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예. 그 2011년 당시 그 유성지의 조합원들은 그 용역깡패 대포차에 의해서 강대뼈가 으스러지고 또 용역깡패가 던진 그 소화기통에 두개골이 함몰되고랬지만 결국 그 경찰 수배와 구속 이후에 사측의 일방적인 징계를 좀 받아야 됐고 그때 당시에 해고자가 또 됐고 지금도 해고자 신분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국 최초로 이제 주간 연속 2교대 이걸 합의를 했었는데 회사가 이걸 안 지킨 거고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겁니까? 예. 그 완성차에서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이전 부품사인 그 유성기업에서 선시행할 수 없다는 말만 그 되풀이하며 교섭에 그 진척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 직장 폐쇄 이후에는 제2노조라고 사측 지배개입회인 노조가 생기면서 저희 노동조합과 주간 연속 2교대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 모든 것이 그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졌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창조 컨설팅이었고요. 예. 그 노무사로 구성된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에서 유성 사측에 그 자문을 해주고 유성기업은 그 직장 폐쇄를 비롯해서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는 2011년 당시에 사측이 지배계에서 그 제2노조를 만들고 어떻게 그 기존 노동조합을 파괴할 것인지 철저하게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사측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발을 했죠. 예. 근데 지난번 인터뷰 때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왜 이 사건 처리를 이렇게 좀 늦추고 있느냐 이런 질타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올 1월인가요? 처분을 내렸죠. 예, 작년 12월 말일자로 처벌을 좀 내렸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대부분 거의 중요 사안 관련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이었어요. 혐의 없음.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제 사측을 고발했는데 사측에게 그 노조 파괴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분을 한 거죠. 예,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했죠. 예. 사실 그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이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1차, 2차에는 좀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계속 재보강 수사 지휘를 좀 내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보강 수사 지휘 끝에 결국은 검찰 지휘권을 이용해가지고 노동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송치 의견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희에게 계속 얘기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검찰 수사, 이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추가 대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신 상태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다시 그 항소를 좀 한 상태고요. 예. 이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 대전고검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좀 내놓지 않고 있고 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별다를 거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다른 쪽 그 검찰 쪽이든 의견을 좀 물어보면은 충분한 이 정도 정황 갖고도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지금 관할이 그 대전지검 홍성지청입니까? 천안지청이요. 천안지청이요. 천안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항고를 한 상태고요. 예. 아직 검찰 측에서 이 항고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홍종인 지회장님 그 지난해 고속도로 변이죠. 고속도로가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한참 벌이셨는데 그때 얼마나 계셨었죠? 제가 129일 만에 지금 먼저 내려왔어요. 예. 그 내려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천안 노동부에서 노사정 중재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양 지회장 중 한 명은 내려가서 유성 지금 벌어졌던 사안에 대한 해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내려오게 됐고 내려오면서 혼자 남겨진 그 이정훈 지회장을 생각하면은 발길이 좀 안 떨어졌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대화해보자 해서 내려오셨는데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예.
내려와서 노사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 정당한 조합 활동을 좀 보장하고 예. 현장 내 관리자들 우리 조합원들 좀 차별 좀 하지 마라.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작년 제가 굴다리에서 내려올 때 특별교섭 하던 것을 다시 재개하자. 그 속에서 현안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사측에서는 저희들 그 요구안에 그 단서 조항을 좀 붙였어요. 어떤 단서 조항이요? 예.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정당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쟁의 행위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장 순회를 하지 마라. 로비 집회를 하지 마라. 회사 비방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고 예.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든 일방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섭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유성 사측은 그 교섭을 하려면은 쟁의 행위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단서 조항으로 그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교섭을 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사측과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고요. 예,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영동지의 이정훈 지회장님은 아직도 고공농성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며칠째 되셨죠? 예, 오늘로 152일 차가 됐고요. 예. 예, 사측의 그 이런 얘기를 듣고선 그 혼자 있을 때 그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죽여버리고 뭐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분노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많이 착잡하시고 그럴 텐데 어떤 예. 극단적인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도록 홍정인 지회장께서 좀 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크게 걱정이 안 됐었는데 홀로 이제 광고타 투정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정훈 지회장이 좀 걱정이기도 하고 이정훈 지회장뿐만 아니라 저희 그 지금 전 조합원이 심각한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하는 조합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심지어 그 집에서 와이프가 외출한 상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폭행하고 왜 폭행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까지 막 치닫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뇌출혈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로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조합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장이 많이 가슴적으로도 아프고 예. 심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고통을 좀 나누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죠. 그 15일에 전국에서 좀 희망버스가 유성기업 쪽으로 간다 이런 소식인데요. 대략 몇 분이나 오시는지 좀 짐작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 대략 몇 명이 올지라는 예상은 좀 못하고 있지만 한 2,000 이상, 3,000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옥천 광고탑에 있으면서 그 밀양으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보면서 저희 뭐 광고탑에서 저도 있을 때 손만 흔들고 저기 했었는데 예. 이번에 희망버스가 지금 온다고 해서 상당히 좀 반갑고 또 그 중에 그 백현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시고 방문을 하신 이후에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뭐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희망버스를 통해서 이 유성 사태 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유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현장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지 좀 알리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도 전보다 좀 식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는 청취자들이나 국민 여러분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 150일 넘게 또 고공농성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는 것은 2010년도 그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전에부터 그 손배, 징계, 뭐 해고, 수배, 구속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노동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서 해고시키는 이런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노조 파괴, 해고, 뭐 수배, 구속은
그 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본과 그 정권의 노동 탄압에서 고통받는 그 한 노동자를 위한 가족이 있고, 진짜 생이별에 가면서 살아가는 그 국민이 있고, 죽음으로 아파하며 또 다른 죽음 앞에 분노하는 그 노동자와 그걸 지켜봐야 되는 대한민국 가족의 아픔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부양하는 가족 수만 해도 4-5명이고, 이런 속에 놓여있는 전체적 아픔이 어떻게 한 노동자로 인해서 벌어져야 되는지, 그 참혹함에 대해서 모두 좀 알아주시고 같이 함께 좀 알려주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희망버스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희망버스가 아니더라도 이유적, 진짜 적극적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금 사측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그런 처분, 지금 대전고검에 이제 항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좀,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의, 홍종인 아산 지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온도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한창 파업 중이던 2012년 5월 17일 밤 9시 뉴스데스크, 지금은 8시로 변경됐지만 당시는 9시였죠. 깜짝 놀랄만한 리포터 한 꼭지가 당시 보도가 됐습니다. 권재용 당시 앵커가 전날 밤에 노조로부터 퇴근 저지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서 당분간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기자들과 MBC 사측이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MBC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즉 그 MBC를 상대로 낸 거죠. 예.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던 이야기를 살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문제가 됐던 그 보도 어떤 거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2012년 5월 17일 뉴스 첫머리에서 권재용 앵커가 등장하지 않고 정영국 앵커가 갑자기 등장을 했었고요. 예.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뒤이어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정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정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앵커가 그 9시 뉴스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구타를 당했거나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 그런 멘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을 다쳤다거나 아니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한 부상을 입었을 예,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멘트라, 그리고 또 앵커 자체가 임시적이지만 교체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당시에 MBC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쟁점으로 그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2012년 1월 말부터 그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었고요. 당시 김재철 사장을 그 불공정 방송의 주범으로 정하고 이제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고요. 당시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파업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권재용 앵커가 이제 실제로 좀 물리적인 그런 신체에 피해를 입었는지, 뭐 당사자의 주장하고 또 노조의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양 당사자의 주장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노동조합은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노동조합 쪽에서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조합원들과 권재용 본부장 간의 신체적 접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도 해당 동영상을 봤는데 그 노조 소속 기자들이 이제 권 본부장의 퇴근길에 여의도 MBC 사옥 1층 로비 앞에 모여서 이제 권재용은 물러가라 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당시 권재용 보도본부장은 그 청원경찰, 그러니까 청경들에 둘러싸여서 퇴근을 하셨는데요. 예. 기자들은 이제 권 선배까지 회사를 망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왜 시용 기자 채용이 불가피했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박성옥 MBC 기자회장은 권 본부장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충격이 우리 기자들로 인해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밀고 당기기도 없었다. 예. 어떤 형태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우리도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청경분들이 권재용 본부장을 이제 자동차에 승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진을 했고 오히려 밀린 것은 우리 기자들이었다. 나는 3m가량 밀려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뒤이어서 노동조합은 사건이 있었던 날, 즉 16일 밤 다음 날인 17일에 권재용 본부장이 회사에 정상 출근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뭐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예. 그 MBC 사측에서는 좀 계속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그 노조는 굉장히 공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방송 뉴스를 내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이용했다. MBC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당시 MBC의 사측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노조원에 의한 허리 등 신체적 충격을 입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다음에는 발을 헛디뎌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MBC 사측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증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신체적 위해를 입은 건 아니었고, 예, 정신적 충격은 입었다. 예, 정신적 충격으로 뭐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얘기를 했는데 권재용 보도본부장이 그 충격을 받았던 그 가해를 입었던 그 신체가 점점 물리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예. 예, 어떤 구호를 들어서 귀에 충격을 받았다 또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노동조합이 MBC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예, 그 노동조합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노동조합만 제기한 건 아니고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MBC 기자회 소속 기자들까지 이제 권재용 보도본부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황원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MBC를 상대로도 냈고요. 예. 2012년 7월 13일에 냈는데 당시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그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는 최소한의 검증조차 밟지 않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건은 아마 그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MBC 소속 기자들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소송을 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아마 진행자께서도 이제 국민일보에 계셨는데 아마 국민일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있었나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죠. 아,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좀 초유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결국 그 1심 판결에서 그 MBC 노동조합과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예.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도 좀 궁금한데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 5월 9일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면서 이제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충격을 입힌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합원과 대치 중인 화면을 연결한 점으로 미뤄 시청자들이 권재용 본부장이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과정을 보면 권 앵커는 청원경찰에 둘러싸여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신체적 충격을 받은 데 따른 진단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이 판결에 대한 기자들이나 노동조합의 반응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시 MBC 기자회장이었던 김효엽 기자가 1심 판결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누명을 벗고 폭넓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해 판결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거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노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하는 건 좀 잦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팩트가 잘못됐다는 정정보도 때문에 굉장히 또 남달랐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MBC 사측이 뭐 당연히 항소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소했습니다. 예. 그 후에 MBC 사측의 반응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고요. 항소를 했고 또 변론이 진행돼서 오는 4월 중에 그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장기 파업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측이 노조를 이제 폭력 집단으로 묘사를 했고 그 공공재인 전파를 경영진이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MBC 경영진, 그러니까 당시 김재철 경영진 같은 경우는 그 전파를 사유한 경우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PD수첩이 광우병 편을 보도한 게 죄가 없다. 이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메인 뉴스에서 사과 방송을 내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또 이 건 역시 보도가 잘못됐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MBC 경영진이 뭐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에서 이렇듯 전파를 사유화했었다라는 지적을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MBC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 항소심이 남아 있고 또 항소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권재용 앵커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권재용 앵커, 권재용 앵커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보도를 했던 보도 책임자였던 보도본부장이 권재용 씨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건은 MBC 기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MBC를 상대로 일종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노사 문제를 경영진이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뭐 대화 타협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해서 이제 보도로 여론전을 통해서 노조를 압박하려 했다. 근데 그것이 사실도 아니었다. 보도 자체도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당시 사건의 중심이었던 권재용 보도본부장이 최근에 부사장으로 또 승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현재 MBC를 명징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히 드러내는. 그때 홍보 파트에 있었던 이진숙 씨도 최근에 다시 임원되지 않았습니까? 보도본부장으로 또 승진하셨습니다. 당시 그 파업 당시에 회사 쪽에 있었던 그런 장본인들이 또 부사장, 보도본부장 이렇게 기용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오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영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항소를 해서 4월에 항소심 판결이 있고 또 이후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조스바에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여러분이 국정원 협력자 피의자 김모 씨를 수사하는 수사검사라면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쭤봤는데요. 푸른 바다님 의견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남이 가 이렇게 하니까 질문 같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다 같이 살자님, 마무리 잘 하자고. 어차피 그놈 간첩으로 만들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 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